네, 안녕하세요. 저번 주에 시행됐던 24학년도 대수능 문제지를 이제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데, 기준은 EBS에 여기 보시면은 수능 오답률 15라고 해가지고 15문제가 가장 어려웠던, 그러니까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순서대로 15문항을 이렇게 꼽아놨고, 각 선택지별 비율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수능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전국 연합 평가를 보든지 이것을 되게 유용하게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고른 답을 다른 친구들은 몇 퍼센트나 골랐나 단순히 여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떤 함정에 이 친구들이 빠졌을까 그것을 추리하면서 공부하는 것이 결국 기출문제를 공부하는 하나의 자료가 될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이 자료가 저는 되게 어떤 시험이 됐든 간에 전국연합이 됐든 간에 6월 9월 모평이 됐든 간에 수능이 됐든 간에 정말 좋은 자료다. 그 추리가 틀려도 됩니다. 추리가 틀려도 되는데 왜 이 4번이 정답인데 3번을 고른 학생들이 이렇게 많을까? 과연 어떤 함정에 빠졌을까? 그걸 갖다가 추리하면서 공부하는 것, 그것이 기출문제를 공부하는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선 공통영역 독서와 문학은요, 여기 화법과 작문을 고른 학생들 기준으로 따랐어요. 약간 다르긴 합니다. 여기 이제 뒤에 거는 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언어화 매체를 고른 학생들이 틀린 건데요. 우선 저는 좀 더 많은 학생들이 공통 영역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고르는 화법과 작문을 기준으로 15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들을 틀렸는지, 어떤 문제들을 어려워했는지 한번 볼게요. 먼저 독서에서 두 번째 지문, 첫 번째 지문은 없었고요. 두 번째 지문에 5번 문제가 일단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 따왔는데요. 여기 이 표를 보시는 게 이게 8순위다. 그러니까 15순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가장 어려운 문제가 1순위고 15개 중에 가장 쉬운 게 15순위라고 한다면 8위고, 그 다음에 5번 문제고, 이건 오답률이 63.2%라는 거고, 그 다음에 배점은 2점이고, 그 다음에 정답은 3번이고 1, 2, 3, 4, 5는 이렇게 이런 비율로 골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분은 5번에서 보면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이 문제에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추론하기 문제고요. 이 추론하기 문제는 전통적으로 학생들이 어려워합니다. 왜냐면 흩어져 있는 정보를 종합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어려워하는 그 경향이 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지금 5번, 예를 들면 4번 같은 경우에는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건 어떻게 보면 사실일치 쪽에 가까운 문제인데, 지금 5번에서는 알 수 있는 내용으로 라고 했으니까 그것이 단순한 사실일치가 아니라 알 수 있는 내용이니까 명백하게 지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정보들을 종합해서 결론 내릴 수 있는, 논리적으로 결론을 내렸을 때 오류가 없는 그런 문제, 그런 선택지를 고르라는 거고요.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지문 분석은 우리가 이제 제가 앞선 우리 이제 1학년 수업에서 했던 그 비문학 연습했던 수업 영상에서 올린 것처럼 어떤 부분이 중요하고 어떤 부분이 표시해야 할 그런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을 좀 연습을 했다고. 그리고 여러분들 수행평가도 했잖아요. 특히 1학년 우리 10기 여러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연습이 좀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고 지문 분석은 다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나 선택지 위주로 보도록 하고요. 5번 볼게요. 적절하지 않은 거. 1번을 보면은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도하더라도 선거의 공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1번에 대한 내용은 직접적으로 지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근거가 되는 그 흩어진 정보들을 찾는다고 한다면, 사실 흩어지지도 않았지만 이 경우는요. 여기 제가 보라색으로 표현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라 하더라도
선거일에 임박해 보도하면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합헌이라고 하는 거는 투표 마감 시각까지 그러니까 6일 전부터 투표 6일 전부터 투표 마감 시각까지 그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이 합헌이 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왜 합헌이 됐느냐? 여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라는 부분 보이세요?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 영향을 지금 뭘로 보냐면은 공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라고 말을 바꾼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요게 영향이라는 것은 좋은 영향은 아닐 겁니다. 좋은 영향을 끼쳤으면 헌법재판소에서 금지시킬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나쁜 영향일 것이다. 근데 그러면 그 나쁜 영향 중에서도 우리가 선거에 있어서의 어떤 부정적인 영향은 뭐가 되겠느냐 라고 한다면 여기 또 선거에 임박했다는 경우, 그 다음에 그쵸. 여기서 선거일에 임박했다라는 것들을 이제 그 염두를 해본다면은 공정성이라는 그 단어를 우리가 뽑아낼 수가 있다. 그래서 선거에 영향 끼친다는 것은 결국 공정성을 위협했다라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정성이라는 말은 아마 단어 이 지문에는 안 나왔는데 헌법재판소가 금지시킨 것은 선거와 관련돼서 악영향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선거에 있어서의 악영향 중에서 이 지문에서 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은 공정성이다. 이게 바로 추론의 과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저는 차라리 1번이 더 많이 고르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1번은 4.8%였고요. 2번이 많이 골랐어요. 2번을 많이 골랐어요. 2번, 4번을 꽤 많이 골랐는데, 일단 2번부터 보죠. 정당의 추천을 받지 못해도 선거방송의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냥 여기서 끝나지 않았나요? 다만 초청 대상이 아닌 후보자들을 위해 별도의 토론회 개최가 가능하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기는 참석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초청을 못 받아도 그 다음에 시간이나 횟수를 다르게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아마 제가 추리하기에는 정당의 추천을 받지 못해도 여기에 많은 학생들이 걸리지 않았을까, 이 부분을 좀 고민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 정당의 추천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인 이상의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이나 직전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그죠?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보면은 3% 이상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인데요. 정당의 추천을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직전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한 정당만이 추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토론자를요. 그런데 지금 정당인이긴 해도 그 직전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하지 못했다고 한다면은 정당은 추천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 정당은 그 정당 소속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청 대상이 아닌 후보자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당의 추천을 받지 못한 자와 초청 대상이 아닌 후보자, 요 둘을 갖다가 다르게 생각했다면은 이번에 빠졌을 거라고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약간의 사고가 필요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3번이 깜찍해요. 3번은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가 서로 충돌하는지 문제를 헌법재판소에서 논의한 적이 있었다. 요 부분 있죠? 이러한 규정이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에 대해 헌법재판소. 그러니까 이게 빨리 지금 시간에 이게 좀 실전 아니겠습니까? 실전 수능이다 보니까 쫓기니까 국민의 알 권리, 언론의 자유, 헌법재판소 이 세 단어 들어갔으니까 이거는 3번이 적절할 것이다. 이렇게 봤었을 거예요. 근데 출제자는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제 머리 꼭대기 위에서 놀고 있는 거죠. 이게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그 뭐예요? 와로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는 지금 같은 맥락으로 묶여 있는데
3번 선택지를 보면은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 아니 이것도 이제 묶인 거 아니냐. 근데 서로 충돌이라고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 권리하고 그다음에 언론의 자유가 묶어서 들어가는데 지문에서는 지금 3번 선택지에서는 표현은 그대로 가져오면서 내용은 뭡니까? 이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가 충돌했다라고 말을 바꾼 거죠. 깜찍합니다. 그리고 이걸 갖다 또 정답으로 한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3번이 36.8%, 오답률이 63.2% 이렇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4번은 선거일에 당선인인 예측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투표 마감 시각 이후에 그 결과를 보도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여기 보면 투표 마감시까지 금지한다. 이건 꼬아놓은 게 없어요. 말 그대로입니다. 여론조사는 가능해요. 여론조사는 가능한데 이거를 실제 그 저번에 대통령 선거라든지 지방선거라든지 이럴 때 깜깜이 뭐 기간이라고 언론에서 표현하는 거를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 여기서 보면 6일 전부터 투표 마감 시까지 금지된다. 그러면 그 투표가 6시에 끝난다고 하면은요. 7시부터는 뭐를 할 수 있냐면 그 동안에 발표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투표 5일 전, 4일 전, 3일 전, 2일 전 그 조사는 돼 있지만 발표하지 못했던 그 결과를 발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추이를 나중에 이제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4번은 적절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그 정도 2번 1, 2, 3, 4번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하여튼 이 3번 좀 깜찍하게 숨겨놨다는 것이 눈에 띕니다. 그 다음에 7번이 저는 이게 3점짜리가 아닌가 싶었는데 3점은 아니더라고요. 이게 뭐 보기 있고 또 보기 안에 표 있고 이러면 거의 3점짜리였는데 그래도 여기 보시면은 12위에 랭크가 될 정도로 좀 어려워했던 그런 문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 보도록 하죠. 가다에 따라 보기에 대한 언론 보도를 평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고요. 가는 공직선거법, 나는 특별규정, 다는 준칙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고 그 다음에 키워드를 본다면 공직선거법은 6일 전부터 보도 금지한다. 선거 6일 전부터 보도 그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포하지 못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의 특별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외국 보도 금지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더 중요하죠.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 범위 내에 있을 때 이를 밝히지 않은 채로 서열이나 우열을 나타내는 보도도 금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오차 범위 내를 공지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다에 보면 선거 여론조사 보도 준칙을 보면은 표본 오차를 감안하여 여론조사 결과를 정확하게 보도하도록 요구를 하는데 요거 지지율 차이가 오차 범위 내에 있을 때 경합이다. 그러니까 A하고 B가 있는데 누가 우세한지는 몰라요. 근데 하여튼 A하고 B가 지금 경합을 벌이고 있어. B가 지금 앞설 수도 있고 A가 앞설 수도 있죠. 그거를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뭐냐면은 경합 그러니까 지금 둘 차이가 안 나요. 근데 누가 이겼는지 누가 이기고 있는지는 말 못해요. 이 얘기죠. 서열화하거나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섰다.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섰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누가 이기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준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가지고 지문에서는 우열을 나타내야 보도할 수 없다. 이것이 이제 준칙입니다. 그래서 경합은 얘기할 수 있지만 우열 내지는 서열 이런 표현은 서열을 나타내는 표현은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기서 보면은 신뢰 수준은 우리가 지문에서 안 다뤘으니까 그게 뭐 의미 있진 않고요. 오차 범위가 8.8%이다. 이 정도 한번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차 범위가 8.8인데 이게 여기를 보면 1차 조사가 15일 전이에요. 이거는 어떻습니까? 발표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를. 근데 A 후보, B 후보가 어때요? 10% 차이가. 그러니까 오차 범위 바뀌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뭐예요? 38과 37이니까 1%잖아요. 1%니까 오차범위 4가 되는 거죠. 여기 39, 38은 역시 1% 차이니까 오차범위 4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2차 조사와 3차 조사의 차이는 요거죠. 10일 전은 이거는 발표할 수가 있지만 3차 조사에서는 이 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정도 체크하고 선택지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한번 분석을 해보면은 2번부터 볼게요. 여기 2번 정답인데요. 신기한 게 있어. 여기 1, 2, 3, 4, 5 있잖아. 이 중에서 암만 어려운, 그러니까 오답률이 제일 높은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하더라도 신기하게 1, 2, 3, 4, 5 중에서 가장 많은 학생이 고른 선택지가 정답이에요. 와,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확률적으로 뭐 계산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많은 사람이, 가장 많은 사람이 고른 것이 문제의 난이도를 떠나서 정답이다. 이건 좀 신기한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 보시면 하여튼 2번이 정답인데 42.1%를 골랐어요. 보죠. 이게 왜 적절하지 않은가? 2차 조사 결과를 선거일 9일 전에 10일 전에 조사해서 9일 전에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A 후보는 B 후보에 조금 앞서고 C 후보는 3위라고 보도하는 것은 나에 위배되지만 다에 위배되지 않겠군이라고 했는데 아까 말했었을 겁니다. 여기 특히 다를 보면 다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뭐가 들어갔어요? 오차범위 내에 지금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준칙을 보면은 여론조사 결과를 정확하게 보도를 요구하는데 지지율 차이가 오차범위 내에 있을 때 지금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경합이라는 표현은 되지만 서열화하거나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그럼 여기서 보시면 뭐예요? A 후보에는 B 후보에 조금 앞서고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뭐예요? 서열화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우열의 관계를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 부분이 틀리게 됩니다. 다의 부분이 틀리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의 경우에도요. 나의 위배도 일단 다가 위배되지 않겠군인데 다가 위배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2번은 적절하지 않은 것이 되고 나는 위배됩니까? 나의 핵심어는 뭐였습니까? 여기서 보시면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의 왜곡 보도 금지,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범위 내에 있을 때 이를 밝히지 않은 채로 서열이나 우열을 나타내는 것 금지라고 했어요. 여기 보시면 A 후보는 B 후보에 조금 앞서고 C 후보는 3위. 그러면 뭐를 얘기 안 했어? 오차범위를 공지를 안 한 거잖아. 지금 오차범위 내에 있다는 걸 공지를 안 한 거죠. 여기 보시면 오차범위 내에 있을 때 이를 밝히지 않은 채로 여기에 해당하는 거니까 밝혀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나의 위배는 돼요. 그 다음에 다에 위배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이게 아니다. 다도 위배가 된다. 이렇게 봐서 2번을 고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골랐던 게 2번이 제일 많이 골랐고, 그 다음이 4번 한번 볼까요? 1차 조사 결과를 선거일 14일 전에 A 후보 1위, B 후보 2위, C 후보 3위라고 보도하는 것은 나에 위배되지 않고 라고 했는데 나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나의 위배라고 하는 것은 오차범위를 얘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근데 오차범위를 그냥 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 보시면 오차범위 내에 있을 때 밝혀야 된다라는 얘기잖아. 이 얘기는. 그러면 오차범위 밖에 있을 때는 밝힐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4번에 보면은 A 후보 1위, B 후보 2위, C 후보 3위라고 하는 것은 오차범위 일단 바뀌잖아요. 여기 10%니까 8.8보다 10% 차이가 나니까 오차범위를 넘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넘어갔기 때문에 위배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2차 조사 결과를 9일 전에 같은 표현으로 보도하는 것은 다의 위배가 된다. 왜냐면은 1차 조사와 2차 조사의 결정적인 차이는 A 후보, B 후보의 그 득표율 차이가 오차범위 밖에서 지금 이제 1%로 좁혀졌기 때문에 오차범위 내가 됩니다. 오차범위 내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나 같은 경우에는 오차범위 내일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 오차범위를 공지를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똑같은 결과라 2차 조사 결과를 9일 전에 같은 표현으로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오차범위를 얘기하지 않았다. 오차범위를 언급하지 않았다가 되기 때문에 위배가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정도 보시고요. 한번 나머지는 이제 제가 필기해 놓은 거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문제가 2위.
오답률 2위 문제에 빛나는 그런 문제인데 또 3점짜리 보기. 어려워하지 말고 한번 볼게요. 윗글의 A기법과 보기의 B기법을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기법 잠깐 설명한 거 보겠습니다. 자, 이때 사용할 수 있는 이상치 찾는 거잖아요. A기법은 두 점을 무작위로 골라 정상치 집합으로 가정을 합니다. 이 두 점을 지나는 후보직선이라는 말이 좀 의미가 있어요. 후보직선을 그어 나머지 점들과 후보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합니다. 이 거리가 허용 범위 이내인 점들, 그러니까 만약에 너무 멀어, 그럼 이게 이상치잖아. 이상치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이게 직선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좀 가깝게 이렇게 붙어있는 애들이 정상치인데 이 직선에 완전 멀리 떨어져 있는 얘 같은 경우는 이상치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허용 범위 이내인 점들을 정상치 집합에 추가를 합니다. 정상치 집합의 점의 개수가 미리 정해준 기준, 즉 문턱값보다 A 즉 B예요. 그래서 정상치 집합의 점의 개수가 미리 정해준 기준 문턱값보다 많으면 후보 직선을 최종 후보에 넣는다. 그러니까 정상치 집합의 점의 개수가 많다는 얘기는 그 직선이 이상치를 안 담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잖아요. 반대로 점의 개수가 문턱값보다 적으면 그 후보 직선은 버린다. 왜냐면 거리가 너무 멀다. 정상치에서 거리가 너무 먼 애들까지 포함하고 있는 그 직선이기 때문에 걔네는 그냥 버려버리는 거야. 후보 직선에서 버려버리는 거야. 만약 처음에 고른 점이 이상치이면 대부분의 점들은 해당 후보 직선과의 거리가 너무 당연히 멀겠죠. 이 직선은 최종 후보군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이 과정을 반복하여 최종 후보군을 구하고 최종 후보군에 포함된 직선 중에서 정상치 집합의 데이터 개수가 최대인 직선, 그러니까 아까 두 가지의 단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후보 직선 고르는 방법이었고요. 그건 문턱값이 어떤 기준이 되는 거였고, 그 다음에 이제 추려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방법 같은 경우에는 문턱값보다 많았던 후보 직선 중에 포함된 직선 중에서 정상치 집합의 데이터 개수가 최대인 직선을 이제 하나를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법은 이상치가 있어도 L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B 기법 보겠습니다. 각 후보 직선을 임의로 여러 개 가정한 뒤에 모든 점에서 각 후보 직선들과의 거리를 구하여 점들과 가장 가까운 직선을 선택한다. 가까운 거 선택해야죠. 멀리 있다고 하면은 그건 이상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나가 또 있어. 이렇게 찾은 직선은 직선 L로 적합한 직선이 아니다. 이상치를 포함해서 찾다 보니 대부분의 최적의 직선과 이상치 사이에 위치한 직선을 선택하게 된다. 됐어요? 자, 그래서 일단 정답부터 보면 5번인데요. A기법에서 후보 직선의 정상치 집합에는 이상치가 포함될 수 있고, B기법에서 후보 직선은 이상치를 지날 수 있다. 맞지 않아요? 이게 당연히 맞죠. 왜냐면 여기서 보면은 이상치를 포함해서 찾다 보니 B는 이건 빼박입니다. 이상치를 포함해서 찾다 보니 라고 했으니까 이상치를 포함해서 찾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지금 후보 직선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 맞고요. 끊어서 본다면 A기법 같은 경우에는 후보 직선의 정상치 집합에는 이상치가 포함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 A기법에서는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만약 처음에 고른 점이 이상치이면 대부분의 점들은 해당 후보 직선과의 거리가 너무 멀어 이 직선은 최종 후보군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최종 후보군에 넣는데 이상치를 포함하고 있는 직선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버려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잘 봐야 될 것은 그 선택한 직선 L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후보 직선의 정상치 집합에는 이상치가 포함된다. 후보 직선에는 이상치가 포함될 수 있죠. 그러다가 이 후보라고 하는 거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일 가능성, 이 케이스에서는, 이 지문에서는 복수의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후보에는 들어갈 수 있지만 마지막 이제 직선 L을 선택했을 때는 탈락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맥락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됩니다. 4번을 더 정답보다 많이 골랐어요. 이게 35.7%고 5번이 27.8인데 4번은 왜 그랬을까?
A 기법은 이상치의 개수가 문턱값보다 적으면 후보 직선을 버리지만 B 기법은 선택한 직선이 이상치를 포함할 수 있다 이랬어요. 여기서 보시면 이상치의 개수가 문턱값보다 적으면 이라고 했어. 자, 이상치의 개수가 문턱값보다 어떻습니까? 많으면 근데 잘 봐요. 지금 귀엽네 이것도. 여기 보면 이상치의 개수라고 했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문턱값 얘기할 때 정상치가 문턱값보다 높으면 후보 직선을 최종 후보에 넣는다. 그죠? 반대로 점의 개수. 여기서 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점이요? 어떤 점이요? 정상치 집합이지. 정상치가 문턱값보다 적으면 후보 직선을 버린다. 그러니까 이상치의 개수가 문턱값보다 적으면은 버려야 됩니까? 이상치의 개수가 문턱값보다 적으면 좋은 거야, 나쁜 거요? 우리가 좀 정상치를 찾는다는 목적을 갖고 있다면 좋은 거죠. 좋은 건데 왜 버려? 좋은 건데 4번입니다. 4번. 그러니까 요거는 보세요. 이것도 이제 평가원이 많이 얘기하는 건데, 많이 이제 써먹는 건데, 지문에는 정상치 집합의 점의 개수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선택지로 가져오면서는 뭡니까? 이상치의 개수가라고 살짝 바꾼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할 때 뭐 주어 확인해라, 목적어 자리 확인해라, 살짝 바꾼다. 그렇게 이제 설명들을 했잖아요. 그게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는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 이거는 인문 지문인데 어떻게 보면 철학 지문인데 12에서 17 보니까 2, 3, 4, 5, 6, 7 6문제를 지금 이 지문에 깔아놨다. 그리고 좀 보면은 가나로 물론 그 별도의 글이긴 합니다만은 결국 우리가 이 지문을 읽어야 될 때 몇 단락 읽어야 돼요? 8문단을 읽어야 됩니다. 8문단.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뭐 대통령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 비문학 지문과 관련해 가지고 너무 어렵게 내지 마라. 그러니까 근데 인문 지문은 어쩔 수 없는 국어의 범주거든요. 국어의 범주이죠. 국어의 범주고 사회 쪽도 그 국어의 범주고,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경제나 과학 전통적으로 전공자가 봤을 때 그러니까 국어국문학과나 국문과 출신이 아니라 전공자가 봤을 때 이건 학부 수준이다, 학부생 뭐 2학년 3학년 수준이다, 이런 것은 과학지문, 기술지문, 경제지문에서는 안 나올 것 같고요. 이렇게 즉 읽어야 될 문단이 많은 지문은 인문사회 지문 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예술도 여기 포함될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암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6문제가 나와 있고 인문지문을 일단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게 지금 13, 14, 15, 16이고 17번에 제가 그냥 보너스로 넣었고요. 4문제가 그 오답률 15문제 중에 여기 걸려 있다. 아까 말한 오답률 15문제는 독서, 그다음에 문학, 그다음에 헌법과 작문, 이 4개의 영역에서의 15개인데 이 지문 하나만 지금 몇 개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4개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지문이 상당히 까다로운 데다가 길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이게 지금 13번이기 때문에 앞쪽에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총 45문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간에 넣었다라는 것은 대놓고 시간을 뺏어버리겠다. 왜냐면 맨 끝에 놓으면 어때요? 앞에 문제는 우리가 좀 시간을 두고 잘 풀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조금 어려운 걸 초반에 놓게 되면은 거기에 매몰된단 말이야. 시간을 너무 많이 써. 이렇게 되면 도미노처럼 뒤에 있는 쉬운 문제까지도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좀 머리를 썼다. 그냥 대놓고 그냥 뭐 시간 뺏어보겠다, 점수 뺏어보겠다, 이런 의도가 읽혀집니다. 자, 13번 한번 볼게요. 가에 제시된 한미자의 견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1위에 랭크가 돼 있고요. 11위에 랭크가 돼 있고, 보시면 일단은 정답은 왜 이게 이렇게 됐지?
예, 정답은 지금 1번이 됩니다. 41.9%인데요. 자, 이것도 말바꾸기다. 잘 봐. 사건의 시비에 따라 달라지는 가해 제시된 한비자의 견해로 적절하지 않은 건데, 사건의 시비에 따라 달라지는 도. 그러니까 이건 수식어와 피수식어를 잘 봐야 돼요. 요 도가 지금 뭐예요? 사건의 시비에 따라 달라진다. 선택지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과연 그런가? 가에서 보시면 가에서 보시면은 가에서 보시면 한비자 도가 시비 판단의 근거가 된다. 도가 시비 판단의 근거가 된다. 여기 보세요. 한비자는 도의 시비 판단의 근거라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 그랬습니다. 아마 이 부분을 근거로 찾아야 돼요. 아마 많은 학생들도 이 부분을 근거로 찾았습니다. 근데 잘 보면요. 도의 시비 판단의 근거라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 도가 시비 판단의 근거가 된다와 시비에 따라 달라진다. 어때요? 같은 말입니까 이게? 자, 다시 이게 1번이라고 한다면 도는 시비에 따라 달라진다. 이게 첫 번째죠. 이 선택지에 있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지문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도가 시비 판단의 근거가 된다. 다르죠. 시비에 따라 달라지는 도가 시비의 판단의 근거가 된다. 이 둘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같은 부분을 보고도 같은 이 부분을 보고도 지금 어떤 학생은 이거 틀린 거네 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 어떤 학생은 아까처럼 도 시비 판단의 근거 이 두 단어만 보고 달려드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제가 1년이죠. 이제 그 10기 학생들은 1년 중3 10기 학생들은 1년 동안 가르쳤는데, 그래서 불나방병이라고, 물론 저도 불나방병에 걸렸던 적이 있고요. 그 두 단어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냥 1번은 적절하다고 본 거예요. 이게 적절하지 않은데 끝난 거예요. 그 4번을 보시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4번이잖아요. 인간 사회의 흥망성쇠는 사람이 도에 따라 올바르게 행하였는가의 여부에 좌우되는 것이다. 한비자의 견해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거는 2단락 두 번째 줄. 노자에서 도는 만물 생성의 근원으로 묘사된다. 도를 천지 만물의 존재와 본질의 근거라고 본 한비자의 이해도 이와 다르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도를 천지 만물의 존재와 본질의 근거다. 그러면 지금 가해 제시된 한비자의 견해니까 인간 사회의 흥망성쇠는 사람이 도에 따라 올바르게 행했는가의 여부에 좌우가 된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지금 여기 특히 도에 따라 지금 한비자의 이해도 이와 다르지 않다. 그는 당연히 한비자를 받을 거고요. 인간 사회의 일은 도에 따라 제대로 행했는가 여부에 따라 성패. 이 성패라는 말을 지금 뭘로 바꾼 거요? 뭘로 바꾼 거요? 흥망성쇠라고 바꿨죠, 지금. 흥망성쇠. 그래서 4번은 전형적인 이거 지금 성패를, 그죠? 여기 성패를 이 흥망성쇠로 바꿨다. 이것도 우리가 또 평가원이 아주 잘 이용하는 말바꾸기 스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14번 가볼게요. 기억과 니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14번은 14순이었고 일단 정답 먼저 확인을 하죠. 46%가 잘 골랐는데요. 기억은 이 유학자의 입장입니다. 노자 사상과 연관지어 유교적 사회 질서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니은은 유학에서 이단으로 치부하는 사상의 진위를 밝혀 오해를 바로잡으려는 것으로 표출되었다. 특별하게 이것도 가장 이해로 적절한 것이기 때문에 걸릴 게 없어요. 지금 기억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유학의
인이 예지가 도의 쇠퇴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는 노자와 달리 도가 현실화하여 드러난 것으로 해석하고 인간이 마땅히 따라야 할 사회규범과 사회 질서체계도 도가 현실화한 결과로 파악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유학을 노자 사상과 연관을 지었단 말이에요. 연관 지었고 유교적 사회 질서의 정당성을 이 부분 특히 그죠? 이 부분 유학의 인이예지라고 나와 있으니까 유학이 유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얘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에는 학문적 소신에 따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단으로 치부하는 사상 그러니까 이단으로 치부하는 사상이 뭐예요? 아 이것도 살짝 숨겨놨구나. 이단으로 치부하는 것이 바로 노장 사상이 됩니다. 노자 사상. 이단으로 치부한 대상이 노자 사상. 그러니까 노장 사상의 여기 이단으로 치부된 사상이 노장 사상인데 노장 사상의 진위를 밝혀 오해를 바로잡으려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래서 결국 뭡니까? 노자를 해석하면서 노자 사상 그리고 이제 노자를 해석하면서 노자 사상과 유학이 다르지 않다고 보았다.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노장 사상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억울함을 푸는 뭐를 통해서 푸는 지금 유학과 다르지 않다고 보았다라고 했으니까 이 노장 사상은 이단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4번을 손쉽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잘 고를 수 있을 것 같고요. 2번을 보죠. 2번이 아마 그 다음으로 높은 그 선택을 받았는데 기억은 유학자의 입장이요. 유학에 유입되고 있는 주술성 여기서 끝났지. 여기서 봐봐. 오징에게는 그 이름이 나는 이거 맨 처음에 오징어로 봐가지고 오징 선생님께는 죄송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오징어에게는 이렇게 읽히기도 해요. 자 이건 뭐 여담이고 오징에게는 주술적인 종교에 불과했다. 유학자의 입장에서 그는 잘못된 가르침을 펴는 도교에 사람들이 빠지는 것을 경계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뭐냐면 노자 사상과 도교를 일치하면 안 된다는 거요. 노장 사상하고 도교는 다르다. 지금 분명한 거는 요 오징이라는 사람은 도교의 사람들이 빠지는 것은 경계했어. 그지? 그런데 도교의 시조로 간주된 노자의 가르침 요거는 뭡니까? 공자의 학문, 공자는 유학이잖아요. 크게 다르지 않음을 밝히고자 도덕진경주를 저술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지금 주술적 종교 있잖아요. 주술적 종교는 결국 뭐예요? 이거는 도교고 이 도교는 얘를 싫어하는 거야. 얘는 싫어해. 주술적 종교에 불과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도교에 사람이 빠지는 것을 경계했으니까. 하지만 이 도교에 원래 그 영향을 끼쳤던 게 뭡니까? 여기 보시면은 도교의 시조라고 간주된 것이 노자의 가르침이잖아요. 노자의 가르침. 그러니까 도교는 일종의 뭡니까? 주술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인정하지 않지만 요 도교의 시조가 되는 노자의 가르침은 이거는 지금 인정을 한다라는 거지 지금. 그죠? 자, 그런 점을 봤을 때 여기서 또 하나는 일단 그렇게 첫 번째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근데 두 번째는 여기 제가 틀렸다고 하는 이유가 유학에 유입되고 있는 주술성이냐. 지금 주술적인 종교는 뭐라고 했습니까? 도교고 도교가 지금 도교에 사람들이 빠지는 것을 경계했다 그랬지. 요 주술적 도교가 유학에 유입되고 있다라고 있는 내용은 없어요. 그죠?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벌써 이 잘못된 거네 이렇게 판단을 하셨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3번 볼까요? 기억은 유학의 가르침을 차용한 종교가 사람들을 현혹하는 상황에 대응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유학의 가르침을 차용한 종교 이것도 지금 뭔가 안 맞지. 왜 그러냐면 사람들을 현혹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사람들이 빠지는 걸 경계를 하는 거잖아요. 그건 뭐였습니까? 도교였어요. 도교. 그래서 도교는 근데 유학의 가르침이 바탕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만 유학의 가르침이 바탕되는 것이 아니라 공자, 즉 유학의 가르침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지. 도교의 밑바탕에 도교라는 그 종교의 재료가 유학이다. 이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지문을 가지고 여러 개의 선택지로 꼬아서 말을 여러 가지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 다음에 노장 사상과 유학의 공통점을 제시하려고는 했다. 죄송합니다. 공통점이 아니라 노자와 달리 이 부분은 이제 그 공통점이 아니라 A와 달리 B니까 차이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2번이 그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2번, 3번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노자를 해석한 경정들을 참고하여 유학 이론의 독창성은 아니죠. 유학이 다르지 않다고 봤다라고 했으니까, 노자 사상과 유학이 다르지 않다고 봤다라고 했으니까 독창성하고는 또 거리가 먼 그런 선택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5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심유형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제 시간도 많이 뺏었던 그런 그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힌트는 뭐냐면 왕한석과 오징의 입장을 다 따지기는 어려워요. 상당히 길기 때문에. 근데 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가만히 보면 도 있잖아. 그러니까 왕한석과 오징의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도와 관련된 부분을 중심으로 빨리 파악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그 지문, 읽기 전략이 필요한 그런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잠깐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도하고 기, 만물의 물질적 기원이다. 그리고 현상세계에 앞선다. 이거는 이제 그래서 왕안석이 이야기한 거고요. 그다음에 오징형은 도는 근원적 불변이다. 도가 현실화돼서 천지만물이 일어났다. 그래서 사회규범과 질서가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기억, 도는 만물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지 만물에 앞서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 봐봐. 현상세계에 앞선다고 얘기했잖아. 이건 현상세계라는 것을 지금 뭘로 바꿨어? 만물이라고 바꿨어. 제가 지금 말을 바꿨다. 지문에 있는 단어를 바꿨다, 어휘를 바꿨다라는 말 지금 여러 번 하고 있죠. 이 평가원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유의어 많이 알아둬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점점 진화를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발전을 해요. 옛날에는 유의어, 진짜 말 그대로 어휘, 비슷한 어휘를 갖다가 그 선택지로 깔았다고 한다면, 지금은 문맥을 갖다가 문장 단위에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는 문장을 선택지로 바꿔치기 한다. 이게 더 흉악해졌다고. 그래서 그거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왕은 아니고 오도 마찬가지예요. 오징도 뭐라고 그랬냐면은 오징 형이 여기 보면 이 모든 위치를 내재한 도가 현실화하여 천지 만물이 생성이 된다고 이해를 했다. 노자의 도를 근원적인 불변의 도로 봤어요. 노자의 도를. 중요한 건 이거. 그래서 불변하는 도고 이 이치를 내재한 도가 현실화하여, 그러니까 뭐가 먼저? 노자의 도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물에 앞서서가 아니라 만물의 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왕도 이거는 동의 안 하고요. 오징도 동의 안 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그다음 니은, 인간 사회의 규범은 이치를 내재한 근원적 존재인 도가 현실에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오는 맞아요. 오징은 도가 현실화하여 드러난 것으로 해석하고 유학의 인이예지가, 그죠? 그러니까 이 유학의 인이예지가 바로 인간 사회의 규범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징은 이거에 대해서 동의를 할 건데 안석이 형은 이건 아닌다고 봤을 겁니다. 왜냐면 안석이 형은 뭐라 그랬냐면 그 노자를 비판한 그는 자연과 달리 인간 사회 안정을 위해서는 제도와 규범의 제정과 같은 A와 같은 B죠. 인간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인간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도가 현실에 드러난 것이 아니라 인간 사회의 규범은 뭡니까? 인간이 개입을 한 것이다. 인간이 개입을 해서 사회 규범을 만들었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안석영은 비동의, 오징형은 동의, 이렇게 갈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도는 현상세계에만 너머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세상일과 유기적으로 관련되는 것이다. 기의 작용에 의해서 사물이
형성된다는 말 있어요. 그래서 사물이라는 건 결국 또 세상 일에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안석영도 오케이. 그다음에 오징영도 도가 현실화하여 드러난 것을 해석하고 인간이 마땅히 따라서 알 사회 규범과 사회 질서 체계도 도가 현실화한 결과로 판단했다. 그러니까 도니까 도 주어. 그러니까 도가 뭐예요? 세상과 사회 규범과 사회 질서는 결국에 세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기적으로 관련된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리을 보시면 도가 그래서 둘 다 이건 동의한다. 도가 변화하듯이 현상 세계가 변하니 현실 사회의 변화에 따라 인간 사회의 규범도 변해야 한다. 여기 보면 인간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그리고 시시각각 변화하듯 이런 두 가지 부분을 통해서 안석영은 일단 동의할 것 같은데요. 오징이 형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노자의 도를 근원적인 불변하는 도로 본 그는 모든 이치를 내재한 도가 현실화하여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징이 형은 현실 사회에 따라 인간 사회도 규범도 변해야 한다가 아니라 여기서 불변하는 도라고 봤기 때문에 요 리을 진술에는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않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4번을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거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요. 도가 공통으로 담겨져 있기 때문에 결국 도를 중심으로 파악을 해야지 어떤 키워드를 갖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문으로 뛰어들다가는 시간도 엄청 뺏기지 않았을까 하는 걱정도 듭니다. 이제 마지막인가요? 16번? 이건 좀 쉬웠던 것 같은데요. 왜 6위인데 여기서 보시면 왕부지는 노자에 담긴 비현실성을 드러내야 한다고 보았으면 이건 지금 문장 구조가 말이죠. 뭐뭐함으로 그죠? 뭐뭐함으로 이렇게 다 무로라고 하는 것은 원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를 끊어가지고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또 전형적으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선택지가 길어지고 있어요. 국어 뭐 몇 년 됐습니다. 이거 한 5, 6년 된 것 같은데 맞아.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었을 때부터 국어가 어려워졌잖아요. 그러면 국어가 어려워졌는데 국어 어려운 게 뭐냐면 지문이 선택지의 길이가 길어졌다. 평균적으로.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대응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한꺼번에 이 문장의 처음과 끝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끊어지는 부분, 뭐 쉼표가 있으면 쉼표가 아주 중요한 표지가 되고요. 아니면 지금 뭐 이건도 쉼표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만은 뭐뭐함으로 뭐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구절 있잖아요. 그거를 경계로 앞뒤 끊어가지고 따져보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시간을 절약하고요. 시간을 절약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또 긴 문장을 한꺼번에 판단하려고 하면 무슨 말인지를 몰라. 여러분들은 이제 상관없는 얘기지만 여러분들 선배는 수시에 자기소개서 썼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이게 무슨 말이니라고 하는 문장들 보면은 다 문장이 길어. 그래서 문장을 짧게 쓰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 근데 이제 문장이 기니까 우리가 짧게 만들어서 빨리빨리 판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는 이걸 오지선다형이지만 결국 이건 십지선다형이다. 한 선택지를 나누어서 2개씩 나누어서 본다면 10개를 판단하는 것이 차라리 시간을 아끼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정답부터 보면요. 왕부지는 여기 보기를 참고할 때 왕부지 여기 있고요. 노자의 본래 뜻을 나타내어 노자 사상을 비판하고자 노자는 저술했다. 그래서 비현실성 드러내려고 했고요. 유학에 실용적 가치를 부각하고자 했던 그는 기존 노자 주석서가 노자 사상이 아닌 사상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노자 사상이 아닌 사상은 뭐요? 그러니까 노자 주석서라고 한다면 자습서잖아 일종의. 근데 아니 자습서라고 국어 자습서라고 한다면 국어책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을 봤을 때는 노자 주석서가 노자 사상이 아니라 다른 사상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노자뿐만 아니라 주석자의 사상마저 왜곡을 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노자에서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아도 천하가 다스려진다고 한 것 등을 비판한 그는 노자에서처럼 단순히 인간의 이적 욕망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A가 아니라 B,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유학규범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어요. 그러면 평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보시면 왕부지는 노자에 담긴 비현실성을 드러내야 한다. 맞죠? 비현실성을 드러내야 비현실성을 드러내서 유학의 실용적 가치를 부각했다. 잘 보세요, 구조. 비현실성을 드러내야 한다. 유학의 실용적 가치를 부각해야 된다. 이거는 적절하네. 두 가지 나왔잖아. 비현실성 드러나야 돼. 그래서 그걸 통해서 유학의 실용적 가치를 부각해야 돼. 여기도 보면은 비현실성을 드러내야 돼. 유학의 실용적 가치를 부각해야 돼. 5번은 적절하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적절하지 않은 거잖아요. 왜 그런 거요? 왜? 설혜가 나의 설혜라는 사람이 집어넣었단 말이요. 나의 설혜를 보시면 설혜가 여기죠. 마지막 단락 있죠? 자신의 학문적 소식에 따라 노자를 주석한 노자 집회를 저술했다. 그는 공자도 존중했던 스승이 노자이므로 노자 사상에 대한 오해를 불식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기존의 주석서가 노자의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밝히지 못했기 때문에 유학자들이 노자 사상을 이단으로 치부했다고 파악한 것이다. 다양한 경전을 이용하여 노자를 해석하면서 그는 노자의 도를 인간의 도덕 본성과 그것의 근거인 천명으로 이해하고 본성과 천명의 이치를 탐구한다는 점에서 노자 사상과 유학이 다르지 않다고 봤다. 또한 그는 노자에서 인의 등을 비판한 것은 도덕을 근본으로 삼게 하기 위한 충고라고 파악했다. 왜 다 읽었을까요? 제가 왜 다 읽었을까요? 설혜의 입장이 유학계 실용적 가치, 설혜라는 사람하고 실용적 가치하고는 연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죠? 그래서 이걸 다시 보면은 여기까지 맞아. 노자에 담긴 비현실성을 드러내야 한다. 이건 맞아요. 앞에는. 그러면 나의 설혜가 기존의 노자 주석서들 비판한 거 여기까지 맞지? 비판하면 드러냈단 말이야. 학문적 입장이 유학계의 실용적 가치를 부각해야 한다고 보이고, 이건 여기에 주어가 누구요? 유학의 실용적 가치를 부각한다는 이 서술부의 주어가 누굽니까? 설혜인데 설혜는 실용적 가치하고 연결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됩니다. 5번이 정답이 된다. 시간상 이게 지금 저는 4개로 끊어서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독서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문학, 세 번째가 화작, 네 번째가 엄매. 일단 풀기는 다 풀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 유튜브에 올리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그러니까 중3 학생들은 아무래도 2회고사 직전이기 때문에 아마 이거를 볼 겨를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고3은 또 볼 필요 없잖아요. 자기가 일주일 전에 본 시험인데. 그래서 간곡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9기가 됐든, 물론 9기가 아마 주시청층이 됐으면 좋겠는데 9기가 됐든 10기가 됐든 일단 수능 문제를 풀어보시고요. 이제 수능 문제를 풀어보시고 이 평가원의 특징,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3개년 기출을 풀어봐라. 그래서 3개년 기출을 9개를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6월 모평, 9월 모평, 수능, 이게 한 세트란 말이에요. 1년에 3번 보잖아요. 평가원 주간 시험이. 그러면 3년치를 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특히 독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번 수능하고 저번 9월, 6월은 그게 비판의 대상이 된 독서 지문과 문제 유형이기 때문에, 물론 그렇다고 해서 독서의 본질 자체가 달라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우선적으로 봐야 될 것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수능 기출 문제를 분석을 해야 되고, 분석하는 요령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그 오답률 탑 15 문제의 각 선택지의 비율, 저도 지금 시간상 다 못했어요. 다 못했는데 어떤 함정에 빠지면은 이 선택지를 고르게 될 것인가, 그것이 여러분들의 어떤 실력 향상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겁니다. 이 제일 멍청한 사람이 그거라고 생각해요. 멍청한 학생이 기출문제를 풀어. 나 이거 90 몇 점이야. 우와, 나 이거 80 몇 점 1등급인데, 와, 나 이거는 1등급 맞겠네. 여러분들 수능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수능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기출문제를 엄청 푸는 건 다 좋아. 그 풀지 말라는 거 아니야. 특히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되는 9기, 10기 좋습니다.
기출문제 이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기출문제를 엄청나게 풀고서는 채점해서 맞으면은 넘어가고 틀리면은 해설 보고 넘어가고 특히 독서에서는 그거 1000문제 만문제를 풀어도 악담을 퍼붓는 게 아니지만 실력 안 늡니다. 실력 안 늘어요. 여러분들이 항상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출제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봐라. 제가 얘기한 게 지금 출제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함정을 어떻게 판느냐. 그거를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분석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9개 그러니까 6평, 9평, 그 다음에 수능 이렇게 해서 3개년치 하면은 9개잖아. 그래서 그 9개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수능 특강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마더텅이라든지 아니면 기출의 미래라든지 뭐 이런 기출 문제집 엄청 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푸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겁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16번까지 했고요. 17번은 그냥 보너스로 하나 저의 팁을 드리려고 해요. 요즘에 요리 유튜브가 재밌어. 근데 요리하는 걸 좋아 안 하는 줄 알았는데, 망쳐도 일단 뭔가 실험하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뒤늦게 일단 유튜브 보는 거, 간단한 요리 같은 거 보는 걸 좋아하는데, 이것도 노하우가, 그 사람들 이제 요리 유튜브를 할 때 노하우를 되게 얘기하잖아요. 멋있어 보여가지고 17번을 얘기하고 싶었어요. 이거는 오답률 15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여기 보면 A와 문맥상 의미가 가장 같은 거라고 했잖아요. A가 어디 있습니까? A가 얘를 표시를 했었어야 되는데, 사상이 담긴 여기 있구만. 자, 요 사상과 의미가 가장 가까운 거 문맥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담긴, 사상이 담긴, 요 담긴과 문맥상 의미가 담긴 거 가장 가까운 거. 야, 이거 글씨로는 구별이 안 가. 다 담긴 이니까. 그러니까 앞뒤를 보라는 건데, 사상, 앞이 사상이에요, 지금 본문에서. 그러면 이거 담겨 있다. 뭐가 담겨 있는겨? 과일. 뭐 담겨 있어? 탁구공. 뭐가 담겨 있어? 수박. 뭐가 담겨 있어? 경치. 뭐가 담겨 있어? 매실. 자, 눈에 이 5개 중에서 사상하고 가장 유사한 게 뭘까요? 나머지는 셀 수 있잖아. 눈에 보이잖아. 근데 경치는 눈에 보인다고는 해도 셀 수 있어요? 셀 수 있는 물체입니까? 아니죠. 4번 끝. 그래서 이런 레시피 아닌 요령을 알려주고 싶어서 17번 표시해놓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2024 수능 오답률 높은 문제들을 중심으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문학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업로드를 할 테니까, 하여튼 여러분들의 막둥이 동생 2살, 3살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사촌 동생 막 태어난 다 그 이메일 계정 만들어 줘가지고 다 구독을 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고생하셨습니다.